안녕하십니까. 힘이 되는 나의 고문 변호사 힘나고 MC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고문 변호사 역할을 함께 해주실 든든한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재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정의 달 5월인데요. 매일매일 소중한 가족이지만 5월만큼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조금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있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자, 가족이 로또에 당첨된다면 내 몫은 얼마일까? 이것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좀 장난스러운 질문 같기도 한데, 자, 두 분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실까요? 가족 중에 한 분이 로또에 당첨이 되었다. 그럼 그 중에 내 몫이 있을까? 그래서 법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가족 구성원 간의 가족이 화목하게 진행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그 가족마다 각자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또 기여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 몫을 좀 주장을 하고 좀 받아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안 되면 하다못해 용돈이라도 이렇게 좀 많이 받아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정일 변호사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그 경제권을 제 아내가 다 가지고 있는 상태라 네, 감히 주장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김수영 변호사님은 아니고 김정일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당첨금을 요구하면 안 되고 주는 만큼 받아야 한다. 이게 한 70% 정도 됐다고 하네요. 주면 고맙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부 답변 중에 싸워서라도 원하는 만큼 받아야 한다. 이런 답변도 있었다고 해요. 저는 소수 의견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 답변을 보는 순간 저분은 저렇게 답변한 분들 중에 한 분쯤은 이 심나고에 사연을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여담이었고요. 자, 우리가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이 가족끼리 법률 분쟁에 휘말리는 사건들을 좀 보게 되는데 김수영 변호사님 좀 보셨나요? 아무래도 가족끼리 가장 많이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 중에 하나는 상속이겠습니다. 상속재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은 잘 몰랐던 상속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발견되는 그런 로또 같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가족 간에 피치 못할 분쟁들이 좀 벌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 김정 변호사님은 좀 어떠신가요? 저는 이렇게 어머니가 그러니까 딸이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테리어 그 수리를 맡겼는데 그게 이렇게 잘 됐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자가 생겨서 다툼이 나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자꾸 가족끼리 분쟁 이런 걸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 가족 간의 법적인 분쟁 어떤 분쟁이든 간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힘나고와 함께 하시면서 해결책들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거 함께 보시다 보면 아니 저런 일도 있어 이러실 수도 있고 맞아 나도 저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재미와 함께 똑똑한 법률 상식을 함께 가져가실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처음 신나고의 문을 두드리신 분은 어떤 분인지 또 어떤 사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얼마 전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그 통화 이후 저는 물론 저희 가족의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40대 가장인 저는 10대 자녀를 둔 아버지이자 남편입니다. 저는 올 3월 전세 계약 종료를 앞두고 새로운 집을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전세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이참에 집을 장만해야 하는 건 아닌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서민이라면 누구나 그러하듯 저 역시 월급으로 사는 빠듯한 형편에 대출을 고민하고 있었죠.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던 상황에서 정부에서 시행 예정인 안심전환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저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안심전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기존 대출금 부담이 컸던 저에게는 무척 반가운 전화였습니다. 당장 대출 방법을 문의했는데요. 제 신용 등급이 낮아서 안심 전환 대출이 안 될 수 있다며 신용 등급을 올리려면 일정 금액의 돈을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돈을 입금하라는 말에 순간 의심을 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 해당 계좌는 저의 주거래 은행이 확실해 보였고 전 주저없이 2천만 원가량을 입금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말로만 듣던 보이스피싱을 당한 겁니다. 남들이나 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피해자가 허술해서 왜 바보같이 그런 일을 당했을까 비웃기도 했습니다. 당해보면 아실 겁니다. 범인들은 저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 주소, 주거래 은행 등 금융기관이 아니면 도저히 모를 내용들이었습니다. 경찰의 얘기를 들으니 범인들은 카드사에서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했다고 하더군요. 애초에 카드사에서 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지 않았을까요? 이번 책임을 카드사에 묻고 싶은데 그렇게 큰 기업을 대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힘나고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이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일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정보가 어느 때보다 잘 지켜져야 하겠지만 그만큼 위험 또한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명 연예인은 물론이고 이 국회의원까지 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요. 자, 변호사님들, 뭐 혹시 본인이나 주변 분들 중에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 이거 당하신 분이 있으셨나요? 예, 보이스피싱에 관련돼서도 몇 가지 사례들이 주변에 있었는데요. 하나는 좀 웃지 못할 사례인데 경력이 많으신 제 선배 변호사님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셔가지고 몇 년 전의 일이긴 합니다만 그 보안 카드를 전체를 다 입력하라라는 그런 보이스피싱에 본인이 걸릴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런 거에 당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한 건은 좀 섬찟한 일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너의 아들이 어떤 도박을 하다가 큰 빚을 졌고 지금 우리에게 잡혀 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얼마를 보내지 않으면 너희 아들이 어떻게 된다. 그러면서 저를 바꿔줬다는 거였는데 어머니 너무 당황하셨는데 통화를 해보니까 제 목소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너무 당황하시니까 아들 목소리를 이렇게 정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자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놀라셔서 돈을 거의 보낼 뻔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때 곁에 있던 여동생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가지고 다행히 손해는 다행이네요. 발생하지 않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예. 김장 변호사님도 있으신가요? 다행스럽게도 제 주변에는 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저 예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그 직장 번호들이 다 비슷한데 이게 보이스피싱 이 조직원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나씩 전화를 하다 보니까 온 직장 동료들이 같은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보이스피싱 전화를 뭐 우체국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뭐 어떻게 들으면 참 개그 프로에 나오는 것처럼 우스운 경우도 있지만 막상 당하신 분들은 정말 어처구니 없이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뭐 변호사까지 당했다고 하니 이게 참으로 그 수법이 치밀해지고 정교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김수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들이 다쳤다, 뭐 도박 때문에 뭐 손가락을 자른다 이런 끔찍한 협박을 당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뭐 당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맞춤형 보이스피싱까지 등장하니까 이 경찰까지 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보이스피싱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아무래도 범죄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실제로도 우리 사연의 주인공께서는 안심전환대출이라는 상품 때문에 이렇게 호카하게 되셨던데 사실 이 상품은 3월 달에 이제 정부가 공시하면서 이렇게 이슈가 되기 시작했던 건데 경찰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수법, 새로운 소스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다각화해서 좀 많은 피해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이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가해자, 이 범죄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의 이 보이스피싱 이 조직들이 이렇게 한 명, 두 명으로 구성된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명, 심지어 많은 경우에는 수십 명이 이렇게 구성된 경우도 있고, 이게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또 해외에서 전화를 하고 해외 뭐 기지국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국내에서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이걸 뭐 찾다 보면 해외까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사건이 이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주인공 사건을 좀 보면요. 자,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카드사를 통해서 개인의 정보를 알아냈기 때문에 이 카드사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싶다. 뭐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자, 이 고객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송이 많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2011년에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면서 2,800여 명의 피해자의 소송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근데 이제 좀 많이 패소를 하고 있고요. 일부 승소한 사례들이 있지만 그 손해배상액이 약간 미미한 수준, 뭐 10만 원 정도 인당 뭐 이런 정도에 좀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소와 패소가 이렇게 갈리게 되는 것은 결국 그 해당 회사가, 그러니까 보이스 피싱이든 아니면은 뭐 해킹이든 어떤 것으로든 이제 개인정보 유출되게 되었던 그 회사가 원래 이제 그 이전에 보안에 얼마나 철저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그 손해배상액의 여부가 이렇게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례로 유명한 통신기업인데 KT 같은 경우에서는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서 해킹으로 정보 유출이 있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첫 번째와 달리 두 번째의 경우는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법원으로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대형마트 고객의 개인정보가 매매되면서 집단 소송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결국 뭐 시청자 여러분을 비롯한 국민 스스로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결론인데요. 자, TV를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 이런 보이스 피싱 피해를 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정부나 관계 당국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에서 좀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뭐 대포 통장을 근절하고 피해자금 인출에 제한을 두겠다. 자, 이런 것들인데, 자, 보이스 피싱은 물론이고 이 개인정보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관리하는 당국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연을 보시겠는데요. 역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문제, 바로 층간 소음입니다. 윗집 신발장에 불을 지르고 이웃집 현관에 초강력 접착제를 붙이는가 하면 살인까지 일어나는 등 층간 소음은 이웃 간의 사소한 갈등을 넘어 충격적인 분노 범죄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70% 이상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이들 중 88%가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이웃과의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 법으로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 봄이 되면서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이사를 하실 때 층간소음 문제도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 층간소음, 이거 참자고 하니 신경 쓰이고, 또 이 항의하자니 이웃 간에 뭐 얼굴 붉히면서 싸우기도 뭐하고, 참 곤란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난해 이 정부가 층간소음의 기준 이거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네, 마련했습니다. 예. 그 2014년에 처음으로 그 정부에서 층간 소음에 대한 그 소음 정도의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그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소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벽이나 바닥을 통해서 전달되는 직접 그 충격 소음과, 그리고 오디오 소리나 뭐 피아노 소리와 같이 이렇게 공기로 인해 전달되는 공기 전달 소음으로 두 가지를 나누어서 이렇게 기준을 두었고요. 앞서 뭐 직접 전달 소음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분 안에 몇 데시벨 이상이면
것은 소음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야간과 주간에 따라서도 그 데시벨 기준을 좀 달리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간에 뭐 주먹질을 했다 뭐 이런 사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뭐 결국 이렇게 주먹질까지 하게 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하겠죠. 네, 물론입니다. 층간소음이 정말 스트레스 쌓이는 일이기는 한데요. 층간소음 때문에 주먹을 휘두른다.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폭행이나 상해 등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요. 층간소음 자체로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입주민들 간에, 이웃들 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입주민들이 최대한 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에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또 증폭되는 그런 층간소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이웃 간에 발생하는 경우에서는 사실 뭐 악기나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소리가 층이나 혹은 공기를 통해서 지나치게 시끄럽게 전달된다라면은 이런 부분들이 경범죄 처벌법상에 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너무 시끄럽게 했다.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서 시끄럽게 했다라면은 이런 부분은 그 소음을 발생시킨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편 아파트의 구조적인 문제로 층간소음이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 건설 기준을 위반한 건축사를 상대로 층간소음에 대해서 단지 민사적인 배상뿐만이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관련 규정들이 우리 법에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층간소음 문제 심각하지만 뭐 주먹질까지 가는 이런 끔찍한 상황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윗집 피해 때문에 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 금전적인 배상이 가능하겠느냐 뭐 이거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그 사실 이렇게 아파트의 층간 소음이라는 게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윗집의 바닥이 아랫집의 그 천장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윗집 사람들이 통상적인 생활을 하다가도 거기서 나는 발걸음이나 이런 것들이 아랫집 천장을 통해서 좀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층간소음은 사실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조금이라도 있다 해서 바로 이렇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 윗집 사람들이 이렇게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방법이라든가 그 정도 그리고 발생 시각 이게 야간이냐 주간이냐 등등에 따라서 그 소음 발생 행위가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용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범위를 좀 넘어서 아래층 주민의 그 평온한 사생활을 침해할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좀 불법 행위가 좀 성립을 한다고 할 수 있겠고 이런 경우에는 좀 아랫집 주민이 윗집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좀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결국 이 층간 소음으로 인한 배상이란 게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겠죠? 법적으로 방금 김장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했을 때는 손해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손해와 소극적인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 손해에 해당하는 가령 예를 들어서 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상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뭐 이 사건 피해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벌 수 있는 금액을 벌지 못했다 이런 부분 또한 상정하기는 어렵고요. 이러한 경우에서는 이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부분만 따로 떼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배상을 받고 싶다. 그럴 때 어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할 텐데요. 김정 변호사님께서 그 절차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오랜 시간과 이렇게 비용이 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해서 이 피해를 입은 주민이 그 사항들을 좀 직접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건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앞서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들을 봤을 때 그 액수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이게 1인당 뭐 50만 원 정도 그렇게 봤을 때 실제로 이렇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이렇게 소송으로 바로 가기는 조금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송 전에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가 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이 관리 주체에게 이러한 층간소음이 있으니까
그 윗집 주민에게 그 소음 발생을 좀 줄여주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 권고를 해달라 이런 것들 요청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윗집 주민이 이것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이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입주민에게 그 약간 뭐 과태료 뭐 이런 식으로 벌칙을 약간의 좀 금전적인 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절차 자체가 조금 좀 더 분쟁을 좀 크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좀 더 이렇게 심각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또 분쟁 조정을 좀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뭐 여러 가지 절차 또 법적인 해결 방법도 있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층간 소음을 당했다고 치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일지 변호사님들 얘기해 보시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어려운 문제고요. 그 방금 전에 김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서울시에서도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를 법적인 용어로는 공동주택이라고 부르는데요. 공동주택 관리 규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준칙을 만들어서 모든 공동주택이 이렇게 관리 규약을 만들 때 참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시가 만든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따르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1차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그런 규약들이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확인해 두셨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당사자들끼리 너무 얼굴 붉히기보다는 같이 이렇게 아파트를 만들어가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요. 또한 김장우 변호사 말씀해 주셨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곳을 통해서 중재 절차를 또 밟아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무엇보다 제일 좋은 것은 입주민 간에 이렇게 이해와 양보를 좀 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겠죠. 실제로 층간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대다수의 경우 중에 하나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좀 뛰어노는 소리가 사실 증폭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윗집 같은 경우에서는 윗집이나 옆집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해당 소음이 발생하는 집안에서는 뭐 이렇게 요즘 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라텍스라고 하는 이런 걸 좀 많이 까는 방법도 좀 있을 수 있겠고요. 시간대를 잘 조정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좀 찾아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아이가 셋이라서 아예 1층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뛰어놀아라 그러고 있는데요. 좋은 방법이네요. 예. 이 층간소음에 관한 사건들을 접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윗집 사람이 이해를 못 해준다. 또 윗집 사람은 나는 요 정도 했는데 저 사람은 이만큼 부풀려서 얘기를 한다. 서로 소통과 공감이 부족해서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였습니다. 이런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니죠. 예. 그래서 한 가지 정보를 드리면 그 층간 이웃사이 센터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자, 1661-2642 이쪽으로 전화를 한번 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마칠 시간이 됐네요. 자, 오늘 알려드린 법률 정보 역시 여러분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고민하는 주제 언제 나오나 이렇게 기다리지 마시고요. 이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비롯해 3명의 고문 변호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소영 변호사님 그리고 김재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힘이 되는 나의 고문 변호사 심나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힘이 되는 나의 고문 변호사 힘나고